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질을 향해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우리의 것이 전 세계에 먹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명 뭐 K 시리즈, 뭐 K 팝, K 푸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K 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K 방산. 최근에 우리 K2 흑표, 우리의 자랑 이 흑표 전차가 뭐 수출 얘기, 그리고 뭐 3차 양산, 이런 많은 어떤 주제거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을 끈 게 사실 오만 수출건인데요. 오만, 중동의 오만. 예. 2018년 이후에 이제 76대의 K2 흑표 전차를 오만, 우리 뭐 신밧드의 나라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그게 오만인가요? 예. 그렇군요. 가까이 느껴지네요. 예. 우리 한자로 이제 활용 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딱 점만 찍으면 계약서 도장 같은 거죠. 이제 승천하는. 예.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작년쯤부터 계속 이제 들려왔는데. 찍는다 만다 찍는다 만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됐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아직까지도 이게 찍었다는 얘기가 안 들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하여간 뭐 마지막 단계다, 성사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앞서서 이제 현대로템에서는 2008년에 터키에 이제 K2 전차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죠. 근데 이거는 기술을 수출한 거에 실제로 전체 몸체를 수출한 게 아닙니다. 자체를. 이제 그래서 이 전차 완성체 자체를 성사 직전이다, 이런 것까지 온 거는 거의 이제 처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만이 뭐 전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M60 전차, A1형 6대, A3형 73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77대의 신형 전차 구매 사업을 진행을 했고, 현재 발주량 76대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진짜 전차 강국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독일이 뭐 구형 전차가 아니고 레오파드 2 전차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터키의 알타이, 이 알타이 전차가 이제 우리 사실 K2 흑표 기술을 받아가지고 개발한 전차죠. 그러니까 뭐 우리만 외국 선진국 기술 받아서 뭐 선진국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좋은 기술 줬으니까 또 그쪽 도로 개발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흑표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특히 레오파드 2 전차를 제꼈다는 게 제끼고 유력한 주자로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독일이 전통적으로 2차 대전 때 뭐 타이거 전차니 뭐니 해가지고 티건이 뭐니 해서 전차가 전통적인 강국이고, 레오파드도 시리즈 1, 2가 다 세계적으로 정상급 전차,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던 이제 그런 건데, 거기를 흑표가 제꼈다?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축하할 만한 이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전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할 때 원래 이제 우리가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209형, 또 214도 조립을 한 건데, 그거 209형을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부인 독일을 이기고 인도네시아 그때 채택이 됐었습니다. 청출어람 또 딱 그것도. 그러니까 청출어람. 그래서 이 전차 만약에 오만에서 K2 흑표가 채택이 된다면 정말 거기에 복음가는 이러한 쾌거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오만은 이제 그 밖에도 10대의 그 공비형 전차를 흑표 외에 이제 추가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K600이라고 국산 장애물 개척 전차가 이제 개발이 됐어요. 된 게 있는데, 만약 K2가 되면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도 처음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흑표 전차가 한 80억 원대 안팎인데, 수출형 단가는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옵션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가격이 뭐 상승할 수 있는데, 여하간 이게 1,000만 달러 기준으로 76대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약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뭐 수리 부속 뭐 이거 따지면 거의 1조 원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사업인 거고요.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나는 게, 중동은 특유의 뭐 인샬라
그러니까 뭐 신의 뜻으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간 끌면서 사람 아주 진을 빼는 게 있대요. 뭐 그 오만만 그런 게 아니고 UAE나 어디 이런데 무기 수출한 그 사례들 보면 어떤 거는 10년 이상 끌기도 하고 계약서를 한 대여섯 번 새로 쓰기도 하고 진을 뺀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더구나 이게 물리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출장을 갈 수도 없는 출장 갈 수 건데. 없고 이제 그것도 영향이 있고 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게 참 그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데 오만에 이제 국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이례적으로 정경도 국방장관이 그 장례 사절로 가기도 하고 했죠. 국방장관도 바뀌고 그래서 혹시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에 진행되던 거를 어떻게 변화를 주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기후로 끝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유력하게 선정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일 건데 이어갈 건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거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제치고 유력한 상황까지 됐고, 와 독일은 진짜 전차 강국인데 아니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장점이길래 어필을 했길래 오만이 흑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 뭐 테스트 결과인 거죠. 주행하고 사격 테스트를 한 결과가 비교가 된 건데 이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사막형 전차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2018년 7월에 오만 현지에서 이제 600km 이상의 다양한 주행하고 사격 테스트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일단 뭐 고장이나 작동 불능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반면 우리 K2의 경쟁자이자 자손인 그죠, 우리가 이렇게 좀 안겨줬으니까 기술을 전세 줬으니까. 터키의 이 알타이 전차는 주행 테스트 중에 주저앉는 상황이 한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레오파드 2A6는 마른 하천에 빠져서 못 나왔다라고 해서 좀 비교가 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뭐 할 말 없네. 이거 어깨가 좀 으스해지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마 현수 장치적도 보지 않았나 싶은데. 서스펜션 이거 서스펜션. 아니에요? 예. 이게 현수 장치가 사실은 세계 최초로 채택한 일부 장비도 있고 그래서 아주 뭐 저 탑 클래스라고 감히 자랑할 만한데 이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시속 40km 의 속도로 31%에 달하는 급경사. 무한궤도 캐터필러를 가진 무기가 시속 40km 달리는 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때 느낌상 40km, 시속 60km 이상 자동차면 그런 느낌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그 31%에 달하는 급경사를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현수장치 핵심은 아무래도 유압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압기술이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이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반능동 유압식 ISU 현수 장치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컴퓨터로 이 보기륜, 이 전차 보면 동그랗게 그 캐터필러 안에 들어가는 바퀴처럼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바퀴 높이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근데 중국이 이 기술을 상당히 탐낸다고 그러나요? 중국도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전차가 이제 자세를 낮춰서 사격할 수 있고, 그 자세를 낮추면 이 고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사격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렇죠. 산이 올라가서. 뒤를 올리면 내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쉽게 엉덩이를 올리면 그렇죠. 내려가는 거죠. 예. 전후 좌우로 이제 그 자세를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엉덩이를 낮추면 포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가면 이 항공 기동, 대공 사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빨리 움직이는 비행기를 맞출 수는 없는데 이제 근접 신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근처에 가서 터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투기까지는 어렵겠고 헬리콥터 같은 경우 이제 대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로 제어되는 동쪽 궤도 장력 조절기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막형이잖아요. 그 사막에서 오만은. 예. 그러면 그만큼 또 다른 부분이 뭔가 추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그 무기도 뭔가 뭐 낄낄 빠빠 뭐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2018년 9월에 킨텍스에서 그 DX 코리아라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18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사막형 흑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눈에 띄는 게 소위 사막형 도장. 그러니까 색깔이 황색이에요. 황색. 국방색이면 안 되겠군요. 예, 예. 너무 눈에 띄는구나. 그렇죠. 이 초록색 되면 진짜 예. 바로 눈에 띄는데. 예, 예. 그렇구나. 나를 공격하세요, 나를 네, 때리세요가 맞죠, 되는 맞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황색 옷을 입은 뭐 이거는 흑표가 아니고 뭐 황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흑표가 원래 그 블랙팬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도장을 한 게 이제 제일 우선 눈에 띄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막은 뭐 연평균 250mm 미만의 이제 강수량,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덥고 또 문제가 뭡니까? 모래먼지 이런 이제 소위 척박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기동성, 전차의 기동성 문제, 그 다음에 피하 식별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야시 장비도 이게 제대로 성능이 발휘돼야 사실은 이제 사막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모래 같은 것들도 계속 캐터필러니 어디니 뭐 들어가고 막 그러고 하니까 공기 흡입구에 막 예,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엔진 에어컨 뭐 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덥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이제 전차 움직이면 열이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보면 인터넷에 그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K1 전차만 해도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초기형은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그 안에 이 세부 추위에서도 달궈지니까 예. 실제로 체감 온도는 한 50도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와, 예. 그 일반 차도 예. 한여름에 그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있으면 에어컨 예. 좀 엄청 뜨거운데요. 막 라이터 터질 정도인데. 그래서 뭐 예산 몇천억 때문에 K1 전차 에어컨 원래 달아야 된다고 육군에서 건의했는데 위에서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장병들 그렇게 고생시켜야 되겠냐고 네. 온난에서 굉장히 좀 국방부 비판받는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그게요. 예산을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건 여담입니다만 지프 있지 않나요? 군용 지프. 예. 군용 지프가 보면 지금 신형은 안 그런데 구형은 이 히터는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저 때도 히터는 있어요. 에어컨이 네. 없지. 에어컨 없잖아요. 에어컨 없죠. 예. 자동차 히터는 엔지니어를 바로 쓰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에는 다 히터가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그렇게 돈을 안 들이고. 예. 에어컨은 따로 이제 그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전기로 돌아가는 에어컨. 히터는 그 엔진이 막 뜨거워지는 그걸 위해서 그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거 비슷한. 그렇군요. 어쩐지 옛날에 히터는 있었어요. 저희는. 예. 근데 하여튼 여간 간에 이제 사람들이 더울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제 그잖아요. 야, 그 옛날에 이제 그 뭐죠? 자크형으로 돼 있잖아요. 지프에. 예. 그 내리고 달리면 돼. 그럼 자연 바람 생기니까 괜찮아. 그게 이제 옛날에 군대에서 하던 얘기죠. 나름 맞는 예. 말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혼나죠. 그렇죠. 요즘 같이 되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에어컨이 달린 이제 지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그 K2 사막형은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낮추는 이런 개량형 배기구도 이제 갖추고 있다고 그러고 포탑 위에는 또 이제 차광막을 달아놨다고 그래요. 햇빛 가리개가 네. 있네요. 야 이거 뭐 낙타 보면 그렇잖아요. 낙타 예. 위에 내가 타고 다닐 때 이게 뭐 하지 않습니까? 야 딱 그건데. 그래서 이 차광막이 사실은 네. 우리 덱스코리아 전시에 온 육군 장병들이 마음으로 네. 사로잡았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에어컨 있다고 해도 흑표는 에어컨이 있어요. 네. 근데 항상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늘 있어야지 그늘막이. 또 훈련 전에 이게 가동하기 전에 대기하고 그럴 때 네. 그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요. 땡볕에 또 이 조정석 내부에는 보다 강력한 에어컨도 이제 장착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모래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퀘트플레이 위에다가 이 고무 덮개를 씌워서 이제 분진을 이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탑 상부에 이제 360도 커버하는 연막탄 발사기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12.7mm 중기관총, 우리 거면 이제 K6가 해당이 되겠죠. 중기관총도 이제 장착이 돼서 이 시가전 등에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6 중기관총이 아주 두꺼운 건 안 되지만 얇은 거는 건물벽도 이제 관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오만이 이제 흑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선생님 로컬라이제이션, 이 사막 현지화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뭐 충분히 사막에 설 수 있으면 그런 내용이겠죠. 더 뭐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요구하는 게 있죠. 더 추가로 여기 더 추가로요.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중동은 왜 뭐 반군도 많고 게릴라도 많다 보니까 소위 그 IED라고 말하는 급속 뭐죠? 맞 그거에 급조 폭발물, 급조. 임프로바이즈드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인가요? 뭐 그런 줄임말일 텐데 이걸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오만군이 여기에 대응해서 소위 그 스타낙 레벨 3급 이상의 지뢰 방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스타낙 레벨이란 거는 경장갑 차량에 탑승한 인원의 안전 등급에 대한 나토 표준 그 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정확하게 오만이 요구하는 거는 8kg 정도의 대전차 지뢰에 대한 방어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차가 이제 8kg짜리 대전차 지뢰를 밟았을 때 내부의 이제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아프간하고 이제 이라크 전쟁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전차들의 이런 극조 폭발물이나 대전차 확이나 뭐 지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는 지금 분위기예요. 따라서 이제 전차를 도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K2의 중량인데 이 중량이 이제 K2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중량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갖추게 되면 KT 흑표 전차의 그 ISU 전수 장비 우리 그 성능이 좋다는 이 대당 5톤의 중량, 즉 이론적으로 이제 60톤의 중량을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업체에서 한 얘기고요. 근데 야전 기동 순간 상황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추가 중량이 가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조가 없이 대규모 개조가 없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중량은 56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 중량이. 넘어가게 되면 현수장치하고 궤도 그리고 뭐 동쪽 궤도 조절기, 변속기 제어 체계에 대한 개수와 조정이 다 필요하다. 큰 퍼진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퍼지는 거죠. 안 고쳐서 이제 계량을 안 해서 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중량을 늘리게 되면 이 방호를 위해서 늘리게 되면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56톤 안에서 이 스타낙 레벨 3급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난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 난제 어디 풀어야 되는 거 풀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행히 그 솔루션을 찾았다는 그래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벼운 세라믹 복합체 접판을 이 독일과 이스라엘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1톤 정도의 이제 중량 증가만으로 그 요구된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또 방안이 되겠죠. 네. 뭐 더본 게임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바이어가 원하는 걸 좀 많이 최대한 현실적으로 항상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춤형. 맞춤형 그렇죠. 예. 바이어 중심의 그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니 오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폴란드까지 유럽으로까지 이 수출얘기가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현대로템이 폴란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사업에 뭐 유력한 수주 후보로 거론된다는 건데 이 규모가 어마무시해요.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뭐 아까는 그러는데 1조 정도였잖아요. 10배네요. 예. 근데 이게 대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800대 전차를 개발 생산하는 건데 이게 폴란드 정부가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한 이런 이 신형 전차의 개발 생산을 검토를 한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완제품인 흑표를 그대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 터키 알타이처럼 흑표 기술을 활용해서 신형 전차를 개발하자. 그 원래 이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가 있고 그 러시아에는 T-90 전차, 그다음에 영국의 챌린저 2 등이 이제 사실은 또 세계 정상급 전차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직접 그대로 통째로 수입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맞춤형으로 이 폴란드제 무기를 만드는 게 얘들 기본 방침인데 그래서 이 여기서 원하는 것도 K2가 아까 56톤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약간 무거운 60톤급의 그런 전차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폴란드는 평원 지역이잖아요. 결국 평원 지역이고 온대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무겁더라도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전차가 필요하다.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차 스펙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흑표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흑표를 발전시킨 그러니까 좀 살이 붙은 흑표라고 그럴까요? 몸무게가 늘어난 흑표 뭐 이제 그런 흑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려면 폴란드가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폴란드나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고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군요.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뭐 업체와 그쪽 업체 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가 이제 오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K9 자주포를 통해서 이미 합작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국내 한화 디펜스하고 함께 차체는 K9 차체를 쓰고 이제 포는 이제 폴란드에서 포탑을 이제 얹어가지고 크랩이라는 자주포를 사용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10조짜리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폴란드가 전차 이 수요가 엄청 많나 봐요. 폴란드가 굉장히 전차 강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잘 이제 모르죠. 우리 사실 뭐 알 기회가 별로 없고. 폴란드가 전통적인 전차 강국이고 전차를 개발하고 양산하고 또 굉장히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육군 병력이 이제 7만 7천 명 정도니까 많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요. 뭐 특히나. 근데 전차가 1,010량이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갑차가 3,110량 그리고 헬리콥터가 250여 대 있어서 한국보다 기계화가 많이 된 군대예요. 그런 기계화 보병사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병력의 전차 1,000대면은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전차 보유량 이게 1,000대라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그 나토의 3대 군사 강국이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독일이잖아요. 근데 이 세 나라의 전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 폴란드 전차가 많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이 폴란드가 원래 이제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전차들 중에 하나가 옛 소련의 면허를 사들여서 제작을 한 T-72 M1 전차. 이게 이제 폴란드 기갑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독일제 레오파드 2 A4 142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신형으로 개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오파드 2 A5가 105대. 그 다음에 이제 T-72M1이 584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데 마침 이제 옆에 가까이 있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요 나라들이 지금 또 구식 T-72 전차를 쓰고 있는데 노후가 됐으니까 차세대 전차 수요가 또 생겼어요. 이 국가들이 폴란드가 과연 K2를 도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폴란드가 K2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기대도 하게 되는 거죠. 행복회로랑 1타, 뭐 2피, 3피 뭐 이게 충분히 한 번만 잘하면 검증이 끝났다는 거니까. 그렇죠. K9 자주포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핀란드나 이런 데 수출되다 보니까 그 북유럽 3국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데도 같이 이제 수출이 되고 에스토니아니 이런 데 계속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약에 실현된다면 흑표 전차도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이 탱크 대수도 큰데 폴란드만 하더라도 근데 그 옆에 시장까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K2 흑표를 주제로 딱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실시간 뭐 채팅창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뭐 사막에서 어디는 무슨 뭐 퍼졌는데 뭐 우리 차는 뭐 흑표가 잘 가가면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야, 파워팩 얘기해봐. 파워팩 그거 극복했어? 아니면 파워팩 극복 안 했을 때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분명히 파워팩 얘기를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얘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